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뭐랄까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법 디시전 프로세스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1990년대 말에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더 이상 새롭지 않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최초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1969년에 펄세트로라는 책에서 히든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마빈 민스키 교수님의 MIT의 만드신 이론 중에 1969년에 쓴 책인 펄세트론의 히든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비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빈 민스키 교수님 박사를 언제 받았냐면 보시다시피 1954년도에 받았는데 그때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스토캐스틱 뉴럴 애널로그 리인포스먼트 컴퓨터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리인포스먼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도 인공신경망보다도 벌써 15년 이상 더 오래된 분야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이 분야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동물이 학습하고 심리학에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모사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 몇 가지를 뽑자면 나사의 스페이스 미션, 즉 우주 탐사 계획 같은 경우도 일단 강학습을 차용을 합니다. 우주 탐사선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거쳐서 쭉 날아갈 때 어떤 궤적으로 날아갈 때 것이며 그 궤적으로 날아갈 때 그 행성들의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강화학습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가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그거 타고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강화학습이라는 에이전트가 했던 이제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학번이 99학번인데요. 98년도에 제 대학 국악번 때 이제 입학해서 보니까 1년 전인 98년도 선배들이 제일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축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축구도 굉장히 그때 유행했던 건데 그 로봇 축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강화학습이 쓰이느냐라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딥러닝에서 배웠던 알고리즘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려요. 하나의 의사결정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냐 바나나 알아맞혀라.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주면서 숫자 0, 1, 2, 3, 4, 5, 6, 7, 8, 9 중에 도대체 어느 숫자에 해당하는가 뭐 이러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했던 심층 신경망이고 뭐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할지라도 차원의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벡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기존의 클러스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저 파란색 밑줄 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액션을 취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액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이제 게임을 들 수 있는데요. 바둑판에서 내가 바둑돌 하나를 두기 전에 그 상태를 봅니다. 아, 판세가 이렇구나 라는 걸 먼저 보고 바둑돌 하나를 둬요. 그럼 판세가 변하겠죠? 상대방이 한 술 두겠죠? 그럼 다시 내가 한 술 둡니다. 즉 상황이 변한 걸 보고 어떻게 내가 돌을 둬야 종국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저 게임 AI의 기본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내가 하는 건 뭐죠? 계속 한 번에 돌을 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국적으로 내가 얻는 보상이 최대가 되는 즉 마지막에 게임을 이기는 그 수를 계속 두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검은색 밑줄 검은색 굵은 글씨 쓴 것처럼 하나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액션을 계속 시퀀스를 물고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얻는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액션의 셋은 액션의 시퀀스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강화학습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이 하는 건 뭐냐면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상태 판세를 보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정보가 있어야 돼요. 즉 강화학습에서는 스테이트라는 상태 정보, 액션이라는 나의 행위, 그 다음에 그 액션이 행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이 액션이 다른 액션 대비 더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 즉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액션과 리워드만 잘 디파인 해주면 강화학습 푸는 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보시면 저런 이제 후라이팬 같이 저런 팔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팔의 궤적을 어떻게 움직여야 저 후라이팬에 있는 부침개가 정말 잘 맛있게 잘 요리가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게 저 팔의 궤적이죠. 그게 팔이 액션을 취할 겁니다. 10단계의 액션을 취하면 부침개가 구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10단계 액션에 다 모아놓은 셋을 우리는 저 위에 보시는 붉은 글씨처럼 팔러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로봇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공장 현장에 들어갔어요. 뭐 현대자동차 공장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있는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는 로봇 팔들이 있어요. 그 로봇 팔들은 그 자동차를 이제 색칠하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꼼꼼하게 칠해야 되고 하지만 중복해서 칠하면 페인트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복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팔의 궤적을 최대한 빨리 칠할 수 있는 궤적으로 해야 된다. 즉 전체를 다 색칠하면서 겹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팔의 궤적을 봤을 때 최단 시간에 궤적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액션의 시퀀스를 구하는 문제니까 강화학습 문제입니다. 즉 이렇게 강화학습은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강화학습에 좋은 논문들은 대부분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여러가지 강화학습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UC 버클리에 있는 세르게이 레빈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강학습 참여할 때는 로보틱스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는 여러분 이제 연구 분야를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휴머노이드라 해서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람처럼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거고요. 근데 산업용 로봇이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현장에 있는 팔 하나짜리 도색하는 로봇 이런 공장 라인에서 자동화돼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도 이러한 로봇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산업공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잘 이제 개념을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석사 마치고 제가 그 LG전자에 입사를 해서 한 3년 반을 회사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평택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본부에서 이제 한 반년 정도 양산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양산 파견을 갔을 때 이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물건이 이제 대량 생산되는 걸 봤는데 그런 거 할 때 비슷합니다. 라인 배치를 어떻게 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빠르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스시그마를 한다든지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한 게 이제 산업공학과더라고요. 산업공학과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그런 2차 산업 중심의 그 제조 현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저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옵티마이즈 돼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래서 산업공학과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많이 배웠죠. 어쨌든 산업공학과에서도 그렇게 공장이나 생산 자동화를 위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 로보틱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산업공학과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기반의 강화학습을 쓴다는 것도 산업공학과 OR, 오퍼레이션 리서치 교과목을 배우시면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라는 게, 인바로먼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일종의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거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로 찾기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미로 안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스테이트 정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바둑판 같은 미로 위에서 나는 행동을 전, 후, 좌우 4개를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들 역시 나의 취할 수 있는 액션이죠. 위로 액션을 간다, 뒤로 가는 액션을 간다, 왼쪽으로 가는 액션을 간다,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한다. 이거 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그 액션의 집합은 그 액션마다 내한테 주는 보상이 다를 거예요. 내가 미로 찾기를 한다면
출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보상이 높을 것이고 출구에서 좀 먼 쪽으로 갈수록 보상이 낮겠죠. 그러면 점점 출구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나의 액션이 취해질 거예요. 즉 나는 액션을 취할 때에는 리워드가 큰 쪽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게 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나의 액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이제 뭐랄까 좀 콘크리트하게 디파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The general RL problem is formulated as a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 where an agent interacts with its environment as follows라고 써 있는데 자 굵은 글씨를 보시면 discrete time stochastic control process라고 한대요. 자, 이 표현에 많은 부분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discrete time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continuous가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매 타임슬롯마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즉, 바둑을 둘 때 내가 이 타임슬롯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럼 그 다음 타임슬롯에서는 상대방이 바로 그 다음 타임슬롯에서는 또 내가 다시 이런 식으로 클락이 돌면서 딱딱 맞춰가서 돌아가는 과정이고 스토캐스틱 컨트롤 프로세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 혹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면서 계속 진행한다는 소리고요. 컨트롤한다는 것은 뭐냐면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될 행위를 내가 결정해 준다는 것이고 프로세스 이게 제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세스라 하면 이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계속 우리가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게 인바로먼트와 인터랙션을 한대요. 그래서 인터랙션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인바로먼트에서 주는 정보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게 판단하고 그 액션에 따라서 또 스테이지 변하고 이게 바로 인터랙션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주어진 인바로먼트에서 이제 옵저베이션을 이제 주변 환경을 딱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다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얘는 액션을 취해요.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취함에 따른 보상을 얻어오고요. 리워드를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옵저베이션 하게 됩니다. 이게 무수히 반복이 되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이 활용됐던 큐런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런이라는 걸 보면 일단 저 뒤에도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예시까지 보게 되면 아 강화학습이란 저렇게 도는구나 라는 정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배우기에 제일 좋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큐러닝을 먼저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큐러닝을 이와 같은 예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에이전트가 한 마리 있죠. 에이전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4x4의 그 미로에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제일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미로찾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제입니다. 이게 미로찾기라고 제가 하지만 프로즌 레이크, 저 얼어붙은 연못이라는 이름으로도 여러분께서 이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 예제는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큐러닝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거니와 강화학습에서 미로찾기에 대한 예제를 제일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이전트는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존재할 때 이제 액션을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액션은 그냥 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이 나에게 가장 큰 리워드를 주는가를 판단하는 건데 저 에이전트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네 가지의 옵션이 있네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왼쪽으로 가던 오른쪽으로 가던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이 네 가지의 기회가 있고 왼쪽이나 위로 가는 경우는 지금 막혀 있죠 벽으로. 그래서 왼쪽이나 위는 막혀 있으니까 못 가는 데고 오른쪽으로 가면 0.5의 리워드가 있고 아래로 가면 0.3의 리워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제일 많은 보상을 주는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현재 S1이라는 공간에 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인데 그 중에서 우리 Q 값을 최대하게 하는 액션을 구해라는 거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해서 right라는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Q러닝에서 한 번 연산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또 한번 20을 풀어서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Q 값은 내가 어느 상태에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이에요. 즉 Q 값이라는 건 우리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액션을 다 모은 거를 팔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최적의 팔러스는 뭐냐면 팔러스는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하는데 최적 옵티머 팔러스는 위에 이렇게 별표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S에서 최적의 팔러스는 뭐냐면 이 Q 값을 맥시멈하게 하는 그 액션이 바로 최적의 액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라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팔러시라는 건 뭐냐면 팔러시라는 건 우리 항상 모든 공간에 모든 스테이트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팔러시도 존재할 수 있냐면 나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라는 것도 일종의 팔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화살표가 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간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래요. 그럼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골로 갈 수가 없고 쭉 가서 여기에 계속 머물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목적지를 갈 수 없긴 하지만 얘도 팔러스는 팔러스예요. 즉 팔러스는 저 스테이트마다 저 액션을 다 매핑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팔러스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총 4의 16승의 팔러스가 있겠죠. 4의 16승만큼 엄청나게 많은 팔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 옵티머 팔러스 하나를 구해라. 옵티머 팔러스 하나를 구해라는 건 뭐냐면 최고 좋은 거 하나 골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강학습의 솔루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Q러닝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현재 상태 S에 있다. 근데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해서 S'으로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R이라는 리워드를 받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화식처럼 얘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마다 내 S'를 됐으면 S'에서 또 다음 액션을 취하고 다음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점화식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함수와 같아서 피보나치 수를 보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바로 함수값처럼 리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가봐야 그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계속 이터레이션이 돌 때 모르다가 맨 마지막까지 가면 피보나치 수열의 값이 한 번에 업데이트된 것처럼 얘도 맨 끝에서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S라는 공간에 있고 A라는 액션을 통해서 R이라는 리워드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상태 S'으로 갔더니 S'은 또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의 다음 스텝에서의 최적의 그 Q 값을 얻기 위한 또 액션을 취할 거고 그 뒤쪽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치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의 값을 구할 때 그 이전에 자기 자신 함수를 계속 참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S면 얘는 지금 S'이에요. 즉 그리고 똑같은 Q라는 함수를 불러요. 자, 자기 자신의 Q라는 함수를 계속 부르면서 S일 때 그 다음에 S', S'이 다시 S가 되면 또 그 다음에 S' 이런 식으로 계속 맞물려서 우리가 함수를 계속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화식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점화식을 예제를 써놨는데 우리 점화식을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면 가장 많이 쓰는 예제가 바로 이 리커전, 순환문입니다. 리커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예제처럼 3팩토리얼을 구해라. 그럼 F에다 3을 넣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두 개의 if문이 있는데 3은 1이 아니니까 첫 번째 if문에 걸릴 것이고 3 곱하기 F2가 될 겁니다. 그럼 F2가 있으니까 다시 F를 다시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Q 값이 Q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 그럼 F2를 계산하려 그러면 X는 2가 되는데 2는 여전히 1이 아니니까 그 위에 라인이 들어가서 2 곱하기 F1이 됩니다. F1이 되는 순간 이제 끝까지 왔죠. 끝까지 왔으니까 F1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마지막 순간에 곱해져서 6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점화식은 중간에 값을 구할 수가 없고 제일 끝에 갔을 때 줄줄이 사탕처럼 한 번에 쫙 엮여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리커전이라는 건 저렇게 제일 끝까지 갔을 때 값을 다 업데이트 해온다는 것이고 Q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진행을 하는데 값을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가 종착점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한 번에 값이 쫙 업데이트 되는 게 Q러닝에서 우리의 리워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한번 디테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러닝의 예시, 아까 그 프로즌 레이크라는 얼어붙은 연못이라는 예제입니다. 저 S0라는 공간에서 저 S15라는 녹색의 고울로 가는 건데요. 중간중간 이제 주황색의 벽으로 막혀 있어요.
자, 프로즌 레이크라고 한다면 쟤네들은 호수인데 하얀색 박스들은 호수에서 얼음으로 뒤덮인 데라 우리가 그 위로 갈 수 있고, 주황색은 얼음이 깨진 데라 그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는 저 녹색으로 가야 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예를 들었듯이 미로찾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저게 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월이라고. 어쨌든 미로찾기가 됐던 프로즌 레이크가 됐던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길을 찾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식 하나예요. 어떤 식? Q는 이런 스타일의 식. Q는 R 플러스 맥스 Q다라는 이 식 하나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Q 값과 R 값만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길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테이트마다 4개의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전후좌우라는 액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4개의 다른 액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넷으로 쪼개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위로 갈 때 Q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Q값, 아래로 갈 때 Q값, 왼쪽으로 갈 때 Q값, 모든 사방의 Q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Q값이 제일 큰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이 하나의 공간마다 Q값은 4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들 간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어느 액션이 제일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간을 다 4개로 쪼개는 겁니다. 얘를 괜히 그냥 4개로 쪼개는 게 아니에요. 자, 총 16개 공간을 이제 4개로 다 쪼개면 총 64개가 나올 것이고, 초기 상태니까 모든 64개의 Q값은 다 일단 0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64개의 Q값은 일단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값이 있어야 되는데, R값도 다 0인데,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여기에 골에 일로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수도 없고, 왼쪽에서 올 수도 없고, 밑에서 올 수도 없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없고, 밑에서 올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2번이라고 써있는 화살표처럼 여기에만 R값을 1로 심어둠으로써 저 에이전트가 일로 오는 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15라는 공간의 왼쪽 부분에만 1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다 0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세팅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1번 화살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살표는 S 서브 제로라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는 왼쪽이나 위로 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랜덤을 취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액션을 취했으면 얘는 내가 가야 될 상대방의 R값인데 여기 R값 지금 0이죠. R값 0. 그 다음에 요 상대방 4개 하나 둘 셋 4개의 Q값 중에서 맥스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R값은 0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S1이라는 공간에서의 Q값을 다 봤더니 다 0이에요. 아직 업데이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역시 0입니다. 즉 여기 이 부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웬만하면 Q값이나 R값이 다 0이기 때문에 어떤 업데이트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랜덤하게 그러면 다 0이니까 Q값이 다 0이니까 어디가 대소 비교가 할 수도 없죠. 계속 랜덤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은 이제 2번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2번째 4, 2가 오게 되면 2로 오게 되면 그럼 이제 14에서 15로 넘어가는 건데 S14라는 공간에서 오른쪽 AR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그럼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먹어요. 즉 1이라는 리워드를 받고요. 또 골에 있을 때 Q값 4개를 가져옵니다. 골의 Q값은 다 모두 0이니까 맥스 취해봤자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좀 깨끗하게 다 지운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는 지금 1인데 지금 여기도 Q값이 1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Q에 대한 식은 있지만 R에 대한 식이 없죠. R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R은 처음에 한번 깔아주고 끝나는 거고요. Q값만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이터레이션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S 서브 제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S14의 옆으로 왔다고 합시다. S14의 옆인 이 공간의 옆인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S13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리워드를 먹어봤자 이건 0인데 Q값 4개 중에 하나가 아까 2에 2에서 1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하나 1이 들어오니까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됩니다. 즉 얘가 1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업데이트 되는 옆으로 붙기만 하면 그 업데이트 된 대로 내가 화살표만 뻗어내면 거기에 4개의 Q값 중에 하나로 맥스를 취해서 내가 가져오니까 나도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업데이트된 애 옆에만 붙으면 자기도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초기 상태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1이라고 붙은 대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오른쪽, 얘는 아래, 얘도 1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 얘는 왼쪽, 아래, 오른쪽 해서 이렇게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큐러닝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딱 봤을 때 느낌이 얘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옵티멀 패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티멀 패스라면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우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옵티멀이 아닌데? 큐러닝 옵티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옵티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일 때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꾸로 뒤에서부터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랜덤하게 왼쪽을 갈 것이냐 아래쪽을 갈 것이냐 고민할 때 지금 우리 랜덤하게 움직여서 왼쪽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그 부분에 파란색 1이 생긴 거예요. 이 파란색이 생긴 이유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 큐값을 봤더니 밑에 큐값 1짜리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지금 1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있을 때 랜덤하게 밑에를 먼저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밑에가 먼저 1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왜냐면 Q값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1이 먼저 업데이트가 됐겠죠. 즉 뭐냐면 얘는 Q러닝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연결만 되면 그 길로 쫙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맥시멈, 그러니까 옵티멀에 가깝긴 하지만 완벽한 옵티멀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바로 큐러닝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옵티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다면 우리 한 번 이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디스카운트 팩터라 그래서 우리 감마를 붙여주면 감마는 0에서 1 사이 그러면 이게 한 번 거칠 때마다 값이 계속 작아져요. 리워드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도달하는 쪽이 좀 더 Q값이 높겠죠. 왜냐하면 한 번 시간을 보낼수록 점점 Q값은 작아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저런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주면 우리가 조금 더 수렴 속도를 늘릴 수 있다. 즉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밑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이냐 왼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것이냐 봤더니 얘는 돌아가니까 한 스텝 할수록 계속 디스카운트 팩터가 붙어서 작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을 이제 우리가 담보받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큐런이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이거는 알고리즘 슈도코드 나타난 건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러닝은 거의 대부분 옵티멀 하긴 한데 완벽한 옵티멀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한 90%의 확률로는 큐러닝을 쓰다가 가끔 10%의 확률로는 랜덤하게 해서 우리가 탐색하지 못한 공간을 탐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10%의 확률을 가지고 혹은 작은 어마운트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랜덤하게 움직여서 다른 못 본 공간을 탐색하게 하는 것 그걸 뭐라 부르면 입실론 그리디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저 Q 값에다가 가끔씩 랜덤 값을 섞어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그 랜덤 값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능을 보완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게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탐 미셸 교수님이 쓴 탐 미셸 TOMMICHELL인가 그 탐 미셸 교수님이 쓰신 머신러닝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 책으로 배웠는데요. 199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탐 미셸의 머신러닝 교과서를 사는 것도 좋으신데 사실 좀 뭐랄까 지금 현대 AI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AI예요. 즉 신경망청 껍데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서 그 껍데기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현대 AI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탐미셸 교수님께서 1997년에 그 책을 쓰셨을 때에는 그런 식의 AI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기계가 생각을 할까라는 걸 가지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과에서 배우는 전산 논리라든지 그런 과목에 좀 더 관련성이 많습니다.
즉 컴퓨터의 논리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마콥 체인 기반의 히든 마콥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든 마콥 모델은 타임 시리즈 정보를 이제 확률적으로 예측하면서 가는 거고, 뭐 비터비 알고리즘이나 그런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도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랄까 예측 기반의 알고리즘도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확률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논리학 얘기도 많이 나오고 확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탐미시 교수의 머신러닝이라는 책은 이제는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진 않죠. 근데 히든 마콥 모델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전산 논리 같은 경우도 물론 AI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현재 AI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딥러닝을 얘기하는 단계에서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책이 21장인가 제일 마지막 장에 강화학습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서술한 책 중에서 제일 잘했다 생각해요. 엄청 잘 쓴 책이라서 그 책을 저도 많이 보는데, 사실 그 한 챕터 보자고 책을 사긴 좀 뭐하죠? 그래서 탐 미셸, 머신러닝, 매크로 힐, 1997 PDF 치면 뭔가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 즉 뭐냐면 그 책은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웹에 올려놨어요. PDF로. 뭐 1997년도에 나온 책이라 아마 절판됐을 수도 있고 사실 수도 있는데, 저 대학 다닐 때는 그 책으로 기계학습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책을 뭐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기계학습 패턴 인식 중에서 그 바이블처럼 보는 책이 비숍이 쓴 그 패턴 레코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는 책이 이제 바이블이죠. 그쵸? 크리스토퍼 비숍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이 바이블이라서 그 책을 더 많이 보는데, 그 책은 또 인포메이션 테오리 관점에 좀 어렵긴 해요. 양도 많고. 탐미시의 교수님 책은 좀 얇고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만 보면 되니까 웹에서 혹시 찾으시면 그쪽만 보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슈도 코드로 정리를 해놔요. 자, 어떻게 정리하면, 자, 모든 각각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일단 Q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로축은 스테이트고 Y축은, 그러니까 테이블을 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스테이트, 우리 프로즌 레이크 이제는 16개 스테이트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서 4개 액션이 있다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서 운영을 합니다. 이걸 이제 Q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Q 값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니까 이 테이블이 일단 있는데, 여기서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인지 보고 그 다음에 do forever 이제 반복문이 돕니다. 그러면 거기서 액션을 취하고 이제 그 액션대로 다음 스테이트 넘어가요. 그럼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볼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한테 주는 리워드를 이제 우리가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로 이제 가는 거를 우리가 딱 보고 그 다음 Q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저 박스 친 것처럼 Q 값을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현재 스테이트로 업데이트 하면 그 현재 스테이트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또 다음 수행하고 또 다음 수행하고 그거를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do forever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할 때 큐러닝은 옵티멀이 개런티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예제에서 봤듯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적은 양의 랜덤릿을 줘서 그 가끔씩은 그 랜덤 값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입실론 그리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실론 그리드에 대해서 이 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입실론 그리드란 방법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여러분 뭐 맥도날드, KFC, 버거킹, 롯데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물어보면 이제 버거킹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가 제일 좋으니까 제가 앞에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큐러닝에서 맥도날드가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좀 찾았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주중에는 다 맥도날드를 먹더라도 주말 정도는 가끔씩 다른 걸 먹으면서 내가 거기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탐색을 해본다 라는 게 입실론 그리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냐면 2라는 입실론 값을 0.1로 세팅했으면 제가 멜랩에서 랜덤 함수 찍어버리면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0.1보다 작은 값을 찍는다는 건 확률 10%로 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10%로 만약에 확률 10%에 해당하는 그 랜덤 값이 나왔다면 그러면 우리의 액션은 뭐다? 랜덤이다. 그렇지 않고 else라면 우리의 액션은 뭐다? 우리가 큐러닝에서 찾아놓은 액션을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케잉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이 있어요. 저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저건 뭐냐면 우리 입실론 그리드 동작을 할 때 그 입실론 그리드 동작할 때 그 입실론 값, 즉 저렇게 랜덤을 선택할 확률을 포문을 돌면서 점점 줄여줘요. 왜냐하면 포문을 돌면서 i 값이 증가를 하는데 저 입실론에 0.1 나누기 i 플러스 1이잖아요. 분모가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최끝까지 가면 i는 0부터 999까지 갈 거기 때문에 입실론 값은 최대 마지막 갔을 때는 0.1 나누기 1000이 됩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즉 10의 마이너스 4승의 확률로만 우리는 랜덤을 허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강화학습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초기에는 10%만큼 랜덤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거를 감소시켜서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만 랜덤을 허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초기에 랜덤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탐색을 해보고 거기서 옵티멀 솔루션을 이미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랜덤을 움직이는 걸 좀 줄여주겠다는 게 디케잉 입실론 그리드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이제 종종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큐러닝에서 옵티멀리티가 살짝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면을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이거를 exploited explo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add random noise라고 해서 이제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맥도날드가 우리가 점수를 매겼을 때 43점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KFC가 35점이에요. 버거킹은 41점입니다. 롯데리아는 31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 Q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Q값의 랜덤 밸류를 섞어줘요. 쫙 랜덤 밸류를 좀 회색처럼 섞어주면 이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43점은 9라는 랜덤 값을 받았으니까 52가 되고 35는 21이라는 랜덤 값을 받았으니까 56으로 점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41이라는 건 12만큼의 랜덤 값을 받아서 53점이 되고 롯데리아는 1점밖에 못 받아서 32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KFC를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 노이즈를 섞어서 순서가 바뀌는 건데 사실은 랜덤 노이즈를 섞을 때 저 값의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기 때문에 원래 값이 제일 큰 애가 제일 많이 뽑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은 다른 애들이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주되게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솔루션을 제일 많이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만 어쨌든 순서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dd decaying random noise라고 해서 쟤는 이제 우리가 decaying 입실론 그리드처럼 초반에는 랜덤 값을 많이 섞어주다가 중후반이 될수록 점점점 랜덤 값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포문이 0부터 999까지 도는데 랜덤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레스토랑 예제, 맥도날드 저런 뭐랄까 패스트푸드 예제를 보시다시피 1등은 맥도날드 43점인데 2등은 누구죠? 2등은 버거킹이죠. 41점이죠. 그럼 1등이랑 2등이랑 점수차가 어떻게 됩니까? 2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랜덤 값을 섞어줄 때 그 랜덤 값이 2점보다 낮아지면 저 등수는 뒤집힐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맨날 먹던 맥도날드를 먹는 겁니다. 이것처럼 랜덤 노이즈를 섞어주는 방식도 이 랜덤 밸류를 초반에 크게 잡고 점점 줄여감으로써 우린 뭘 할 수 있다?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저렇게 초반에는 순서가 많이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후반이 될수록 순서가 섞일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낮춰주겠다라는 컨셉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는 뭘 했죠? 처음에 우리는 강화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화학습은 그 자체가 원래는 많이 연구가 되었고 다이나믹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생기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강화학습은 뭐가 있냐면 강화학습은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돼요. 이미 옛날에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 컴플렉시티가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라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에요. 즉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풀어도 옵티멀 솔루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의 컴퓨테이션도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점화식을 기반으로 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는 좀 버겁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딥러닝으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방식까지 보시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좀 많이 문제 사이즈가 클 때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Q러닝을 들어갔죠. Q는 R 플러스 맥스 Q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 역시 이제 Q라는 함수를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역시 재기함수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재기함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괜찮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그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완전한 옵티멀리티를 개런티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풀고 옵티멀을 개런티한다는 건 이 다음에 나올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Q러닝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랜덤하게 방향을 정하지만 걔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해서 그 다음 공간으로 갈 확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Q러닝은 어느 정도 랜덤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옵티멀에 근접은 하지만 옵티멀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옵티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트릭이 더 필요하죠. 일종의 꼼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점점 이제 이터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서 우리가 먹는 리워드를 낮게 만들어주면 최대한 이 알고리즘은 리워드가 클 때 길을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수렴할 것이다 라는 게 디스카운트 팩터를 붙여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입실론 그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작은 확률로 랜덤한 스페이스를 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더 나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뭐죠? 그 다음은 그렇죠. 여기서 보고 계시는 add 랜덤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Q 값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짝 랜덤 값을 섞어줘서 그들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간에 이제 뭐랄까 옵션을 좀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더 나은 솔루션 스페이스에 있지 않은지를 또 탐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제 Q러닝을 보강하기 위한 방식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Q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나중에 Q러닝을 구현하는 것도 볼 겁니다. Q러닝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때 보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이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뭐 지금까지 배운 거 Q러닝과 거의 유사한데, 이제 트랜지션을 할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Q러닝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넘어갔다면 얘는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라는 그 전이 확률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론적으로 견고하죠. 그리고 이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름을 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불렀을까라고 하면, 얘는 디시전 프로세스예요. 일단 매 스텝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넘어가고, 한 번 의사결정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디시전 프로세스란 말을 붙입니다. 따라서 마코 프로퍼티를 가지는 디시전 프로세스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코 프로퍼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마코 프로퍼티라 함은 이제 마코비안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있을 일은 오늘에만 연관이 있고 오늘 이전의 이벤트와는 연관이 없다. 즉 우리가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해서 지금 내일 있을 그 현상은 오늘에만 연관이 있고 오늘은 하루 전만 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인처럼 엮여가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가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는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고, 얘들이 가지는 정보는 스테이트의 정보, 액션의 셋, 그 다음 리워드 펑션, 트랜지션 펑션, 디스카운트 팩터,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는 S, A, R, T, 감마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귀여운 우리 로봇이 보는 것처럼 저 미로 찾기를 하는 예제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로 찾기의 미로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건데요. 저 스테이트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차원 그리드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2차원 바둑판을 하고 시작 스테이트를 S 서브 0로 쓰고, 시간 제로에서 시작이니까 현재 시간은 그냥 현재 스테이트를 그냥 S라 쓰고, 다음 스테이트를 S 프라임이라 쓰고, 시간 T에서의 스테이트를 S 서브 T라고 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스테이트를 그냥 좌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셋업 액션은 뭐냐면 이 로봇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에요. 지금 연두색 화살표로 보이시지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위치에서는 아래는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액션이 있을 수 있다. 그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스테이트인 S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인 S 프라임으로 우리는 트랜지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또 정의를 해주고요. 이거 역시 우리가 큐러닝에서 봤던 미로찾기 예제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워드 펑션은 뭐냐면 저기 파란색이 제일 위에 R이라 쓴 것처럼 How good was the chosen action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보상을 우리는 저렇게 리워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라는 건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 있냐면 R이라는 건 S, R이라는 건 이렇게 S, A, S 프라임이라고 해서 내가 현재 S라는 공간에 있는데 A라는 액션을 통해서 S 프라임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리워드를 먹는 거니까. 그리고 리워드를 마이너스 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주면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그럼 그쪽으로 안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황색에 함정에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1로 세팅해주면 얘는 이쪽은 가지 않겠죠. 그리고 한 번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 로봇은 배터리를 움직이니까 뭐 1씩 감소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적은 횟수로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저 보석을 먹었다. 그럼 1점 추가가 되는 것이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 문 밖으로 나간다. 그럼 100점의 리워드를 주면 그쪽으로 수렴하겠죠. 우리 큐러닝에서도 골에다가 1이라는 리워드 주니까 에이전트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렴해주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리티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랬는데 내가 현재 S라는 위치에 있고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기분의 조건이죠. 그 선행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때의 다음 스텝인 S 프라임으로 갈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게 트랜지션 프로버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서 보시면 아래로 갈 때 우리가 이 로봇이 왼쪽으로 갈 확률은 0.1, 오른쪽으로 갈 확률도 0.1, 그리고 위로 갈 확률은 0.8이다 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플래닝 하면 됩니다. 디스카운트 팩터 설명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만큼 감소가 되느냐인데 저 값이 굉장히 1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1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죠. 0.9다 그러면 1에서 0.9, 그 다음은 0.81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값이 0에 가까울수록 0.1이다 그러면 한 번 곱해지면 1이 갑자기 0.1이 되고 또 한 번 곱해지면 갑자기 0.01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팍팍 감소하니까 그러면 빨리 아이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그 아이템을 수렴을 먼저 하게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수렴의 속도라든지 방향을 좀 조절하는데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안다면 이제부터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보는 건데요. 우리가 팔러시라고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아니라 큐러닝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팔러시라는 건 각각의 어떤 스테이트이 있을 때 모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액션이랑 다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썼지만 팔러시는 또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스테이트를 액션으로 매핑시킨 것이고 모든 스테이트마다 다 액션을 부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화살표, 액션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 지금 공간이 몇 개죠? 왼쪽에 9개, 오른쪽에 9개, 가운데 하나 19개니까 4의 19승 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팔러스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딱 보시면 이 로봇이 일단 이 화살표 위로 가는 거라면 일단 위로 가고 오른쪽 쫙 갔다가 아래로 가고 골로 잘 가네요. 또 딱 보기에도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액션이 아마 옵티멀 팔러스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 뭐냐? 밑에 파란색에 find fallacy, 팔러스를 찾아라. 근데 어떤 팔러스냐? 우리의 expected return이라는 걸 최대화시키는 거다. 근데 expected return이 뭐냐? 기대값. expected는 평균을 내는 거죠. 기대값. return이란 건 뭐냐? 내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현재 시간에서 t에 시작해서 한 스텝 한 스텝 k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갈 때까지 이런 리워드를 계속 다 더한 거 걔를 최대화하는데 리워드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니까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를 붙인 리워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익스펙트 리턴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액션의 시퀀스를 쭉 정해줘라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액션 밸류 펑션이 있는데요. 스테이트 밸류 펑션 뭐냐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존재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로찾기를 하다가 중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시간 t의 나의 스테이트는 s인데 이게 미로찾기의 중간인데 그게 그런 상태 하에서 지금 우리의 팔러스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expected return이 얼마인가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가 S에서 시작해서 파이라는 팔러스를 따라갈 때 내가 얼마만큼의 expected return을 가지는가이고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how much return, 얼마나 많은 리턴을 나는 S에서 출발할 때 기대할 수 있는가예요. 그렇죠? 이런 건데 사실 이건 구체적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스테이트 그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위치 S에 있어요. 그럼 위치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것인가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 t에 나는 S라는 위치에 존재하고 시간 t에 나는 그 S라는 위치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는 expected return은 얼마인가요? 즉 뭐냐면 내가 S에서 시작해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리고 팔러스 파이를 따를 때 그때 기대하는 expected return이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S에 있는데 거기서 액션을 A라고 취했으면 얼마만큼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가예요. 즉 뭐냐면 제가 지금 S라는 공간에 있어요. 제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점화식처럼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단 내가 왼쪽을 선택했다면 얼마만큼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저렇게 구하고 또 A가 오른쪽이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또 구해요. 그러면 그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죠. 왼쪽으로 갔을 때 나의 expected return이 0.8이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나의 expected return이 0.9야. 그러면 오른쪽이 좀 더 나은 거죠. 그럼 나는 이번 S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더 밑에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나의 액션을 취할 때 힌트를 주잖아요. 아, 내가 계산해봤더니 expected return 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0.8, 오른쪽으로 가면 0.9. 그럼 나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액션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얘를 함수로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잠시만요.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Q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QS, A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Q러닝에서 리워드 값을 Q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쓰는 게 바로 Q러닝에서 Q 값입니다. 그러니까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도 약간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옵티멀 팔러스라는 거, 제일 좋은 팔러스를 찾아줘라 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태에 내가 지금 S라는 곳에 있다고 할 때 그때 expect return을 구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는 파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는 옵티멀 팔러스이기 때문에 파이의 스타가 됩니다. 현재 상태 S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공간에 대해서 그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가는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다 리워드 다 알고 있으면 이미 이 모든 판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리워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문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바로 강화학습과 거의 동치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로보틱스에서 플래닝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플래닝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확률 값과 모든 리워드 다 알고 있으면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어도 된다. 그럼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결국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문제 사이즈가 작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슈더 폴리노미얼 타임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솔루션을 구하는데 옵티멀인 솔루션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옵티멀이 개런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연구가 끝난 거예요. 옵티멀 솔루션 구하는 방법 알았는데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하지만 문제 사이즈가 갑자기 커져버리면 그냥 순수한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은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버거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귀결하게 되고 이게 바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70년대 이럴 때 보면 트랜잭션 오토매틱 컨트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자동 제어 쪽 저널에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엄청나게 많이 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구는 거의 다 끝났고 뭐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든지 확률 랜덤 프로세스 같은 교과서에도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컴공과에서도 뭐 기계학습이나 AICI도 배우기도 하죠.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학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많이 배우는 정도로 이미 연구가 끝났고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딥러닝으로 넣어서 푸는 방법이 201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문제의 스테이트 사이즈가 커서 우리가 풀기 버거운 상태에 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제 심층 강화학습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같이 하는 데서 푸는 것이고, 문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해서 이제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풀면 됩니다. 사실 문제 사이즈가 여러분이 풀고자 하시는 문제 사이즈가 충분히 작다면 굳이 뉴럴넷까지 쓰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 이터레이션이 도는데 버겁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풀면 이거는 슈도 폴리노미얼이긴 하지만 그 문제 사이즈가 적다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코드도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푸는 것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포뮬레이션 해보시고 스테이트가 충분히 작다면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브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름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느냐 하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 t에 의해서 그 다음 t 플러스 1에 결정이 되는데 이 전에 것들은 is나 마나 왼쪽 오른쪽은 똑같다. 즉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uture의 프로세스는 only depends on current observation의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interest in looking at the full story, full history. 즉 그 이전의 모든 full history를 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해야 우리가 원 스텝 트랜지션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석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그램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MDP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제 그걸 좀 약간 포멀하게 한 건데요. 스테이트 정보와 액션과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와 그 다음 리워드 펑션과 디스카운트 팩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트랜지션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고 리워드도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어떠한 다른 스테이트로 가면 그때 어떤 리워드가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포멀하게 나타내 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좀 포멀하게 다시 쓰는 거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께서 논문을 쓰신다면 이런 스타일로 쓰셔야 되겠죠. 예, 이것도 했던 말이에요. S0에서 S1으로 갈 때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이리로 가는 건데 그 액션을 취할 때에는 당연히 리워드를 먹으면서 취하는 것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게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팔러스가 있다는 거고요. 디터미니스틱 팔러스라는 건 뭐냐, 스토캐스틱 팔러스라는 건 뭐냐는 건데 디터미니스틱 팔러스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겁니다.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간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고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팔러스는 뭐냐면 이 액션을 취할 때 그냥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무조건 위로 가 이런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걸 또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이 강의에서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자, expected return 우리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팔러스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거의 리워드들을 디스카운트 팩터를 적용해서 다 서메이션 언제까지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서메이션 해준 것을 우리가 expected return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Q 밸류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쵸? Q 값 얘는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불렀었죠. 이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건 뭐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또 어떤 팔러스에 근거한다고 할 때 이게 다 주어지고 그때의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의사결정할 수 있게 그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값으로 만들어서 푼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큐러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큐러닝이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고요. 자, 옵티멀 Q 밸류 펑션은 어떻게 구한다? 최고의 좋은 Q 밸류 펑션은 이 Q 펑션 중에서 이 팔러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팔러스 중에서 이 Q 값을 최대화하는 팔러스를 구한 게 우리의 옵티멀한 Q 밸류 펑션이다. 액션 밸류 펑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팔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런 Q 값을 최대하게 하는 그 액션들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 스테이트가 S라고 한다면 그 S에서의 옵티멀 Q 값을 도출하는 옵티멀 Q 값들이 있는데 그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을 선택해 오면 지금 현재 S에서의 최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약간 포멀하게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장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다음에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강화학습을 이제 신경망으로 푸는 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방학습이라는 게 강화학습에서 최고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강화학습은 대부분 이제 모방학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방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미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자, 그리고 모방학습이 인기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 대답은 yes입니다. yes. 그래서 모방학습을 보신다면 2018년에 ICML이라는 머신러닝 쪽에서 제일 좋은 학술대에서 얘네들이 튜토리얼을 했습니다. 저 위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그 ICML에서 튜토리얼 한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 2시간짜리를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의 노트도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션 이름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었고 이제 이송유라고 칼텍의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처음 1시간 강의하셨고요. 뒤에 있는 황래라는 이제 칼텍의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또 1시간 동안 ICML에서 튜토리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이 끝이냐? 아닙니다. 2019년도에서도 이제 똑같이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UC 버클리 교수님이자 구글 브레인에 계신 분께서 똑같이 Imitation, Prediction and Model-Bas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 즉 자율주행용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요즘 모든 강화학습 연구는 이 세르게이 레빈 UC 버클리 교수님이 거의 다 옳게 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강화학습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의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로서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저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가서 논문도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지금 여기 보이는 링크를 따라가신다면 이 강의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강의에 대한 동영상이 왼쪽에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 교환도 보이니까 손쉽게 이제 따라 보시면서 공부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도 계속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이제 ICML 2020은 곧 시작하죠. 거기서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내용이 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해 이미테이션 러닝이 강화학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매우 큰 연구 토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강화학습이란 이미테이션 러닝이란 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돌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미로찾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축구 게임을 하는데 11명이 축구 플레이에 있어요. 우리의 강화학습의 목적은 축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어떨 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죠? 축구할 때? 축구할 때는 일단 공 한번 발로 차야지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다들 똑같아요. 일단 공 한번 차야 리워드 올라가겠죠. 이게 똥볼이건 진짜 골에 넣는 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끼리 통신 안 한 상태로 싱글 에이전트인 이 에이전트들 전체 쫙 뿌려놓으면 그냥 공 한번 바로 차보겠다고 초등학생들 축구하듯이 공 하나 날아가면 혜성처럼 뒤에다 따라붙을 겁니다. 얘네들끼리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구는 미드필더 봐야 되고, 누구는 공격을 해야 되고, 누구는 골키퍼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강화학습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코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리워드 세팅을 나는 미드필더야, 나는 수비수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줘야 되고, 자율적으로.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목적인 축구를 이기는 그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든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쵸? 리워드 값을 도대체 어떻게 세팅해야 내가 자동적으로 수비수가 되고 내가 자동적으로 공격수가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 프로게이머들을 보시면 왼쪽에 3개의 유닛에서 좀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에이전트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저겁니다. 저 위에 감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안 좋은 예제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카이스트의 이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예제로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약에 만약에 쇼트랙을 한다. 감독이 말하는 거죠. 3명의 쇼트랙 선수한테 야 너는 중국에 잡아뜨리고 너는 일본에 잡아뜨리고 가운데 네가 금메달 따라. 이렇게 하는 건 위에서 감독이 혼자 강화학습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옵티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금메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애들가 제일 빠르고 예를 들어 왼쪽 애들은 중국 애들을 지금까지 잘 넘어뜨렸고 오른쪽 애들은 일본 애들 잘 넘어뜨렸다 그러면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걔네 3명한테는 이 위에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우리 액션이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의 에이전트한테 부여하는 액션이 감독이 주는 거잖아요. 강화학습은 감독 혼자 돌린 거예요. 혼자 자기가 싱글 에이전트로 강화학습을 돌리고 다만 나의 액션 스페이스는 3개로 나와서 한 명은 1번 선수, 한 명은 2번 선수, 하나는 3번 선수한테 주면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3명이 협력을 하면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눈에 볼 때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은 싱글 에이전트로 돌아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한 명이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를 돌렸다 그래서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ICML 튜토리얼 하셨던 이송유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이송유 교수님이 쓴 논문은 2017년 ICML에 실렸죠. 그래서 2017년 ICML 논문에 나온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식이 그냥 생으로 멀티 에이전트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해서 쓰자라는 게 싱글 에이전트에서 액션을 만들어서 근데 모든 다양한 많은 에이전트를 위한 액션의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로 내려보내주자라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것도 좀 약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시만요. 맞다. 코오퍼레이티브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서 이거는 이제 컴넷이라고 있습니다. COMMNET. 얘네들 뭐냐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돌리는 애들끼리 파라미터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평균을 하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서로의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글로벌리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좀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트라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성능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리워드 값 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워드 값. 도대체 어떤 리워드 값을 가져야 내가 다른 에이전트랑 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프로게이머 3명을 잡아와요. 프로게이머 3명을 딱 갖다 놓고 얘네들을 호텔에 감금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군만두만 주면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시키는 거죠. 그 왼쪽처럼 어떠한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를 다 데이터를 덤프를 떠옵니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스크린샷을 막 찍으면서 야 이런 장면에서는 3명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장면에서는 3명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 데이터를 다 뽑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세돌 바둑 학습했듯이 인풋에다가는 스테이트 정보 다 밀어넣고 아웃풋에다가는 다 그 프로게이머 3명의 액션을 3차원짜리 아웃풋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뉴럴넷이 학습이 굉장히 잘 됐다면 지금과 굉장한 유사한 스테이트이 나온다면 그 3명의 액션이 어떻게 될지가 추론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바로 오른쪽처럼 우리가 저렇게 코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이세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만 알고 있지 그 이세돌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 펑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김중원과 똑같이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김중원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강학습을 돌릴 텐데 제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는 저도 모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이 코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저렇게 동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돌릴 때 그냥 어떤 상태 정보와 그 3명이 어떤 액션을 했다 정도만 가지고 뉴럴넷에서 학습을 시키면 비록 그 리워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뭐냐면 에이전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 값을 이해하고 강학습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상태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모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미테이션 러닝. 그래서 모방학습, 이미테이션 러닝의 논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The goal of imitation learning is to train a policy to mimic the express demonstration. 딱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즉 전문가의 시연이에요. 프로게이머들 시연을 딱 다 트레이스를 모아서 train a policy to mimic, 즉 학습을 시키는데 팔러스를 학습시키는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미믹하는 거, 따라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하는 거,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즉 저 프로게이머 3명이 정말 최고의 프로게이머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그 리그의 하위권일 수도 있거든요. 하위권 애들을 데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제 목적은 뭐냐면 하위권처럼 행동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데몬스트레이션의 데이터를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워드를 몰랐대요. 자동으로 그냥 스테이트 보면 액션만 도출할 뿐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테이션 러닝은 어떨 때 좋냐면 일단 강화학습 자체적으로 가지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리워드를 알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미로찾기 예제야 그냥 골에다 1 하나 박아두면 끝났지만 평소에 어떠한 강학습 문제를 정말 정교하게 풀고 싶다면 어떠한 리워드를 세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얘를 이제 서커스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 가운데로 싹 들어가게 하려면 리워드 값을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팅해야 되는데 그 리워드 값을 정확하게 디자인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걸 이제 리워드 쉐이핑이라고 부르고요. 세이프티 러닝을 해서 우리 강학습으로 돌리면 옵티멀리티를 개런티 하니까 만약에 빠르게 가라 그러면 막 칼치기 하면서 달 겁니다. 저것처럼. 하지만 세이프티 우리 사람처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면 사람들은 뭐 칼치기 하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냥 쭉 한 차선 달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목적은 옵티멀리티가 아니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정보를 활용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시초는 어디일까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 아까 이미테이션 러닝 2019년도에 발표하신 자율주행 관점을 발표하신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은 UC 버클리 교수님인데 UC 버클리 교수님 대단하죠. 근데 그분의 지도교사 누구냐면 우리 콜세라 같은 데에서 머신러닝 강의로 유명하신 그 앤드류 응 교수님이에요. 앤드류 응 교수님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세르게이 레빈이 앤드류 응 교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서 이제 강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앤드류 응 교수님 우리 강의는 많이 듣잖아요. 또 되게 유명하시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앤드류 응 교수님이 박사 때는 뭘 했을까? 앤드류 응 교수님 박사는 버클리에서 하셨거든요. 버클리에서 박사를 할 때 뭘 하셨을까라고 보면 바로 여기서 보는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강화학습인데 그냥 강화학습이 아니라 역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워드 값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팔러시를 선택해야 그 익스펙트 리턴이 최대가 되는 팔러시일까를 우리가 그런 팔러시를 구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강화학습이고 MDP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 전 조건 뭐죠? 리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지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앤드류 교수님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 나는 리워드를 몰라. 나는 김중원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데 김중원 리워드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요. 그 뭐냐면 거꾸로 가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건 뭐냐면 일단 익스퍼트의 트레젝토리를 봐요. 김중원이라는 애가 S0에 있었는데 A0라는 액션을 통해서 S1으로 갔어. 그러니까 제가 쫙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제가 움직이는 걸 딱 째려보면서 과연 저 사람은 어떠한 리워드 펑션을 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과를 역으로 찾아내서 그 리워드 값을 뽑아내는 거. 그게 역강화학습입니다. 즉 강화학습은 순방향이죠. 리워드를 아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저 사람이 액션 취하는 걸 보면서 거꾸로 그 안에 있는 리워드가 뭐길래 저런 액션을 하는 걸까라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학습을 거꾸로 돌린다 해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워드 펑션을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고 리워드 펑션인데 뭘 설명할 수 있다? 익스퍼트의 트레젝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면 오 이런 걸 하셨구나 라고 이거를 RCML인가에 2번 정도 이제 논문을 내신 후에 2001년인가 2년에 뭐 박사 졸업하고 그다음 버클리 교수로 가셨죠.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논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무슨 말도 있냐면 이거는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설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쿼드라틱 프로그램이 뭔지는 여러분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긴 하지만 옵티멀이 개런티가 되는 컴백스예요. 옵티멀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워드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폴리노미얼 타임 내에 찾을 수 있다까지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서 얘는 그 논문에서는 멀티 에이전트를 언급하진 않고 그냥 싱글 에이전트에서 이 값을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이제 옵티멀 개런티 한다음까지 증명을 하고 논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깨알같이 논문에 주석으로 뭐라 써두셨냐면 이게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도 이제 깨알같이 남겨놓으셨죠. 자, 그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이미테이션 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게 저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기술입니다. 행동 복제라는 기술인데요. 저건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익스퍼트의 액션은 저 빨간색들이에요. 얘를 다 모아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강화학습의 팔러스를 항상 파이라고 썼죠. 파이. 이 강화학습의 팔러스는 우리 항상 파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 밑에 이게 세타가 달려있죠. 얘는 뭐냐면 파이 밑에 세타를 썼으면 지금까지 우리 세타는 뭘로 간주했죠? 세타는 뭐죠? 세타는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라고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저게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즉 뭐냐면 강화학습인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쟤는 심층 강화학습 에이전트예요. 그냥 파이만 썼으면 동쪽 객보로 푼 에이전트고요. 펄러스고요. 저렇게 세타를 밑에 붙이면 제 뉴럴넷으로 학습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가로를 보신다면 나는 말이야 우리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야. 난 얘를 따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팔러스가 있거든. 지금 S라는 상황에서 이런 내가 정책을 내놨어. 근데 그 액션이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의 차이에 제곱을 해서 로스 펑션, 즉 코스트 펑션을 만들고 그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 작성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익스퍼트의 액션을 갖다 놓고 우리가 뉴럴넷을 만들었어요. 강화학습을 위한 뉴럴넷을 만들었어. 걔를 막 학습시키면서 그 익스퍼트랑 되게 비슷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 뭘 찾아라? 세타를 찾아라. 즉 뭐다? 학습해라 이 소리입니다. 뉴럴네트워크 파라미터 찾으라는 거 학습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야 익스퍼트의 행동을 다 가져와. 쫙 가져왔어요. 그래서 뉴럴넷을 만들었어. 자, 뉴럴넷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매칭이 되는 액션과 동일해지도록 열심히 학습해. 그게 바로 비헤비어 클로닝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죠. 사실 제 연구실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연구실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일을 뭐 시키는데 뭐 항상 잡아두고 뭐 항상 연구실에 있게 하진 않고 좀 약간 저희 연구실 이제 자율 출퇴근이라 학생들이 뭐 일을 하면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시킨 일 열심히 하면 뭐 딱히 언제 오거나 나가거나 뭐 연구실 오거나 말거나 뭐 신경 많이 안 쓰는데 어떤 학생이 되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지만 그 거기에 대한 논문을 이제 이스카이라는 이제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학술대에 실었어요. AI 쪽에서 좋은 학술대에는 뉴립스 ICML이 이제 머신러닝의 붐을 타고 그리고 딥러닝의 붐을 타고 지금 세계 최고의 학술대가 됐죠. ICL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ICLR, ICML, 뉴립스 이 세 개가 제일 좋고 이제 만약에 진짜 제너럴한 그냥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트리플 AI도 좋고 이스카이도 좋습니다. 이 두 개까지 포함해서 5개를 탑을 치는데 석사 2학기 때 그 논문을 일저자로 썼어요. 엄청 대단했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졸업한 학생인데 거기서 또 한 차석인가로 졸업하고 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정말 일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잘했는데 그 친구가 졸업한 다음에 저한테 한글로 된 책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뭐냐면 텐서플로우와 유니티 ML 에이전트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라는 책인데 혼자 쓴 게 아니라 뭐 자기 동료 몇 명이랑 같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주고 갔는데 이 친구가 강화학습, 특히 이미테이션 러닝을 자율주행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니까 굉장히 C#로 유니티로 인바로먼트 다 구성하고 이 비헤비어 클로닝까지 다 구현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좀 어려운 책인데 강화학습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요 비헤비어 클로닝 소스 코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책이라서 제자가 쓴 책이니까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헤비어 클로닝이 요점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 중에서 제일 구현하기 쉽고 제일 따라하기 쉽다. 하지만 얘는 뭐냐면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 상태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익스퍼트 액션과 이 에이전트 액션의 갭을 줄인 거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원 스텝 데비에이션 에러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 스텝 데비에이션 에러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이게 계속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동작을 해야지 갑자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 갑자기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서 순식간에 딴 데 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이고 제일 직관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죠? 이미테이션 러닝의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뭐 스타크래프트야 뭐 유명하죠. 미니맵을 보고 그 다음 스크린샷을 보고 그 스테이트 정보를 막 받아들여요. 그럼 그 상태에서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보고 그럼 걔를 가지고 x,a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익스퍼트로부터 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학습을 시작하는데 파이 밑에 세타가 있으니까 얘는 강화학습인데 뉴럴넷에 파라미터를 학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다 끝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를 또 입력해주면 거기에 맞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액션이 나오면 우리가 그 프로게이머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느낌이 이제는 감이 오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만약에 프로게이머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교 앞에 있는 게임방에서 애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지금 뭐 다른 게임 많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으면 그 대학교 게임방의 앞에 있는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 모든 학생들이 했던 그 게임의 액션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건 특징이 없습니다. 그쵸? 거의 정규음포로 수렴하는 액션이죠. 어떤 애들은 동일한 스크린샷과 동일한 미니맵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액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액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액션을 취하고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건 이미 정규음포로 수렴한 액션이라 만약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면 로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정규음포로 수렴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액션을 학습해서 취한다는 것보다 그냥 정규음포에서 그냥 찍은 게 나아요. 즉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건 익스퍼트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 특징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 있는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앞 PC방 같이 누구나 다 쓰는 컴퓨터에서의 액션은 이미 정규표로 수렴한 액션이 아니라 학습하지 말고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찍으면 됩니다. 정규표에서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예제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도 여러분 이미테이션 러닝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자율주행이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얘는 액션을 정의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액션은 뭐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가? 핸들을 어떻게 꺾는가?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 두 번째 라인에 보시는 액션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가 있죠? 요거 정도가 이제 액션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전방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센싱 정보, 그러니까 이미지 정보,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으로 넣고 출력에다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다 모아요. 제가 제 차를 가지고 5년, 10년을 탔으면 그 5년, 10년의 정보를 다 모으면 그걸 학습을 시키면 김중원의 운전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가지고 다 딜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새로운 상태가 들어오더라도 김중원처럼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가 김중원의 차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렌트카다. 렌트카는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비슷한 상황이라도 다양한 액션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정규음포에서 그냥 찍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굳이 어렵게 학습할 필요 없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정말 나만의 것, 어떤 익스퍼트의 정보 이런 것만 쓴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나만 쓰는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게 보안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혼자만이 쓰는 디바이스인데요. 이 상황 하에서 우리 스마트폰은 만약에 우리가 보안이 패턴이 한번 누군가가 봐서 그 보안이 이제 깨진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마트폰 시큐리티를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쓰는 저의 습관을 핸드폰이 알고 있어요. 김중원은 주로 유튜브를 쓴다, 카카오 쓴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한다, 뭐 이런 정도들 그런 걸 쓰고 순서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유저의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 제 인증번호를 알고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제 패턴을 잘 학습하고 있으면 어라 이거 김중원의 패턴인데 아닌데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뒤에서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김중원의 패턴이라고 파악이 되면 계속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중원이 아닌 사람이 온 것 같다. 그 사람이 비밀번호가 뭔지 알고 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 가능한 이미테이션 러닝의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뭐 제가 뭐 논문을 낸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만들어 본 건데요. 혹시 이걸로 논문 쓰게 되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딥러닝으로 유저 패턴을 간단하게 스트링 매칭 정도, 그러니까 시퀀스 같은 거 확률적으로 이제 뭐랄까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픽처럼 만들어가지고 쭉 진행을 하면서 이게 김중원의 패턴이다 아니다를 알아서 보안성을 높이는 연구는 이미 한 2년 전에 모비시스인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요즘에는 다들 알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예제는 이제 제가 서울대 의과대학이랑 같이 하는 연구인데요. 이제 마취과에서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정보는 뭐냐면 BIS랑 BP예요. BIS는 뭐냐면 심박수, 심장 박동수고 BP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입니다. 그 두 개를 보면서 우리는 마취약을 이제 수술하기 전에 투약을 하는데 PPF는 뭐냐면 프로포폴이고 RFT는 뭐냐면 레미펜타닐 이 두 가지의 마취약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박수랑 혈압을 환자의 심박수랑 혈압을 보고 저 두 개의 마취약을 쫙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했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만약에 유사한 심박수와 블러드 프레셔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건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가 바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은 딜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포폴이나 레미펜타닐 같은 약품을 이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면 바로 반응이 혈압이나 이제 심박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그 약품이 몸 안에서 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그 PKPD 모델이라고 해서 의대 안에서 쓰는 약물 독성 확산 수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론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강학습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래도 논문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내에서 한번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현재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 연구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게일이라고 해서 겐 구조를 이미테이션 러닝에 넣어서 학습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고요. 제가 했던 연구도 약간 자율주행 쪽인데 그 연구는 뭐였냐면 이제 어차피 이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뉴럴넷으로 돌린다면 맨 끝에 뉴럴넷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라디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돌고 있을 텐데 그거는 패럴라이즈 하기 힘들어요. 요새 멀티코어 같은 GPU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라디언 디센트는 편미분을 하잖아요. 편미분을 그 코어가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코어를 한 명의 코어만 편미분하고 나머지 노는 것보다 차라리 각각의 코어들끼리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어차피 겐을 붙일 거니까 디스크리에이터가 제일 좋은 샘플을 뽑아내서 반영을 하는 게 성능이 제일 좋을 거야. 뭐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논문을 자율주행에 쓰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미테이션 러닝은 여러분이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정도만 코드로 완벽하게 짜서 가지고 계실 수만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꽤 괜찮은 연구 분야라 그 심층 강화학습의 최신 트렌드로 이제 한번 개념을 소개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저희는 이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실습은 동영상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이제 각각 라이브로 코딩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